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첫 순서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어디 가죠? 어디 가는 건 아니고 그 다른 프로그램 진행 때문에 못 나오죠. 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을 하게 돼서 슬라생. 네, 청취자 여러분들 10시 반에도 YTN 라디오 계속해서 스테이 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뭘 부탁해요? 스테이 튠. 네. 영어를 좀 써봤습니다. 네. 요즘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저 월요일이 왠지 모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전 궁금한 게 그날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기다리시겠죠. 저희 청취자분들은 아주 현명하시고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시간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시죠. 이우영 아나운서가 안 나오는 그 월요일을 기다린다 이 뜻이죠?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글쎄.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또 현명한 면이 있어요. 네. 판단도 잘하고. 똑똑한 것,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더라. 어제 이제 모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지혜로운 전 얘기 안 했고 저는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진리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말이 걸로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왜곡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방송 듣다가요,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계신 분들 샵 0945로 기탄 없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방송할 때 이게 궁금하다, 이게 묻고 싶다 이럴 때에는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왜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서요. 청취자분들이 어떤 문자를 보내주실지. 그렇죠. 뭐 저여도 좋고 교수님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날 그래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32%,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60%인데요.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가 3%포인트 하락을 한 거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3,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 42%로 집계가 됐고요. 반대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정부 여당 지원론이 2%포인트 하락을 한 거고요. 견제론은 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주요 장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인식이 32%,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인식이 59%로 각각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6.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장관들의 출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정평가가 59%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아주 성의가 있어요. 질문에. 늘 always, every day. 네. 미국 가고 싶어요? Sorry. 네. 이게요. 네. 이게 이 부정평가 이렇게 많은 거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번씩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장관들이 이렇게 대거 나오느냐. 그 이유는요. 한동훈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관들은 아직 한동훈 장관은 그만두진 않았지만 이 정부 의원을 하면서 장관직을 겸직을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대통령제 그럼 뭡니까?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뭐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또 영어를 해볼까요? 견제와 균형.
Sorry. 네. 예. 네. 견제와 균형이 영어로 soul이죠. 근데 네. 이제 이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을 한다는 건 입법부 소속의 구성원이 행정부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조금 좀 어려운 얘기로 한다면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각제는 원래 권력 융합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내각을 꾸리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제에서 권력 융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문제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권력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내각제에서 수상의 임기는 헌법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권력 융합이 일어나면 상당히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윤석열 정권은 차라리 나아요. 왜? 어차피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의 정권, 문재인 정권 이 당시에는요.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거기다 플러스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장관으로 갔어요. 이게 이 정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마치 전통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언젠가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권 잡으면 권력 교체,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묘하게 그런데 이제 끌리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청문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는 보고, 근데 그 근본적인 걸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꾸 국회의원들 장관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민주당 정권도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주당 뭐 노무현 정권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들 정권에서 똑같은 일을 했고, 윤석열 정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예. 네. 근데 저도 이제 가장 처음에 이런 정치나 이런 뉴스를 보고 배울 때 장관이랑 의원을 같이 한다는 줄 처음엔 몰랐거든요. 예, 원래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대통령제에서. 그럼 겸임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원래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래요. 세상에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원 집정부를 하려면 개헌해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제 하면서 대각제 요소 누구 마음대로 가미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꼭 그게 문제예요. 이거 문제 지적하면 그게 이렇게 가미가 돼. 누가 가미하라고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네. 흥분했습니다. 네. 예. 흥분할 만한 요소이지 않았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동감대. 그러니까 저도 계속 들으면서 그럼 월급은 2배로 받으시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한쪽만 하나만 받아요.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진짜 그건 그렇죠. 파렴치 아니죠. 네. 예.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예정된 활동 종료 시점이 24일인데 보름가량 빠른 7일, 그러니까 오늘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출범을 했고 42일 만에 해산을 결정한 건데요. 가장 힘을 줬던 주류 희생 요구 관철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해서 혁신위를 띄웠죠. 그리고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거론되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를 했었죠. 인 위원장은 출범 다음 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대사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는 대사면 안건에 이어서 국회의원 특권 배제 등을 골자로 한 2호 안건, 또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등 3호 안건, 전략공천 원천 배제 등 4호 안건,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 5호 안건을 차례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중진 친윤 인사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안건으로 지도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을 했는데요. 출범 초기부터 영남 스타 험지 출마론을 언급을 했는데
이 안건을 11월 초에 권고안으로 내놓고 대통령을 사랑하면 결단하라와 같은 압박성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류가 너무 급하다라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한 달 가까이 뚜렷한 응답이 없으니까 혁신위가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격상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도부가 희생 안건을 의결하지 않으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인 위원장이 요구도 했는데 김 대표가 이는 2시간 만에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력을 이룬 혁신이 오늘 회의에서 조기 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했다는 발언으로 일으킨 윤심 논란,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제 부모 잘못이라고 말했다가 일어난 실언 논란 등도 혁신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해 우리가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인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의 만남 자리도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인 위원장이 생즉사, 사즉생을 언급하면서 희생 필요성을 끝까지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왔는데 주류 희생론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확신한다,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편 비주류 측에선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권이 아니라 무권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허은하 의원은 허망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인 위원장과 김 대표 간의 회동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고 지금 이제 뉴스 정면 승부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회동을 했었는데 오늘 결국 혁신위가 조기 해산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이라는 표현은 아직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최종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근데 전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 보고서 쓰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일반적인 혁신위 할 때. 근데 굉장히 빨리 쓰더라고요. 예? 미리 준비를 해놨는지 내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 2주 정도 지나서 이게 제출이 되면 대충 24일 근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금 계속 이우영 아나운서에 대한 문자들이 올라오고 있다네요. 예? 2040님 이우영 아나운서 너무 재치있고 재미있어요. 최고. 친구분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아닙니다. 친구분일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분 7540님은 또 신율 교수님과 찰떡케미 이우영 아나운서 응원합니다. 오늘 동원력이 대단하세요. 교수님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 진짜. 막 계속 이우영 아나운서 칭찬만 계속 올라오네. 네. 좀 이따 마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 전 부정하지 않아요. 뭐 전권을 주겠다는데 무권이다. 혁신위가 정권에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정당도 조직이고 정당도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혁신위가 요구했던 것 중에 중진 불출마 뭐 험지 출마 이런 거는 공관위에서 하는 일이고 근데 받아들여진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천적이 하려면은 불체포 특권 네. 이거 서명해야 각서 써야 된다. 이거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제 저희가 다뤄드렸죠. 그렇죠. 네. 이것도 받아들여지고 지금 총선 기획단에서 또 뭘 적어하냐면 청년과 여성 비례대표 가산점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그 50% 청년 그 공천이요.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뇨한 위원장이 당신 그만둬. 딱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시간을 주면 여론을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당 지도부나 이 의원들도 여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면 이게 밀려서 그만두는 것보다 자의적으로 그만둔다는 게 훨씬 부작용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면 저는 최소한도 상징적인 인물 몇은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항상 정치는 이래요. 이 자신이 일단 좀 이렇게 사라질 때 사라졌다 다시 나오면은 더 큰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막 버티고 이러다가 한다면은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크게 각광받기는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90님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네. 교수님 YTN 라디오 운전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님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네. 그렇죠. 이 네. 친구분이신 모양이네. 네. 저는 이런 구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용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소식인데요. 오늘 YT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양당의 폐해에 진저리 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자 경고이므로 국민께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 라고 겸손하게 여쭤보는 게 정치 안정에도 좋다라고 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가량 된다면서 양당만 놓고 답을 고르세요 하는 시험 문제를 강요하면 그 30%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라고 말해서 조만간 창당하는 것 아니냐 혹은 관련된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을 시사해온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창당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누군가와 창당을 같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선 국가에 대한 책임 의식과 합리적 사고다라고 답을 했고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도 고민하냐 이런 질문에는 양당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시험 문제 정답이 없다고 하는 국민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지는 않는다. 창당 시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처럼 창당 추진으로 해석될 만한 언급을 내놓는 데는 민주당이 더는 혁신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 여야 혁신이 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혁신위는 리더십 결핍, 민주당은 리더십 과잉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에 이 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당내 단합을 당부한 것도 평가절하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변화의 시작이길 바라지만 속단은 이르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근본적 변화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또 이 전 대표는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또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이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소통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제로라고 봐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의 주관적인 희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이 연대라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런 것을 필요로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지향점이 다르고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 정당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것이 곧 연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은 이 정치가 상징 언어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만날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인위적 그 소위 말하는 선택지의 확대. 다시 말해서 다당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학교 제 연구실에서 이낙연 전 대표 YTN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독일 예를 들으시더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요. 그래서 독일은 극우 정당이 득세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탈리아나 네덜란드나 극우 세력이 근데 사실 내각제에선 극우 세력의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뭐하거든요. 근데 독일은 어쨌든 그런데 제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구동독 지역에서는 이 정당이 인기가 엄청납니다. 보통 우리가 평균 잡으면 35%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되면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독 지역에 국한되지만 서독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20% 넘는 이 지지율을 기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좀 참고하시라. 혹시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독일이 그렇게 극우가 아니다. 뭐 이게 극우가 나와도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다당제이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나와도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권력 구조와 이 정당의 시스템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하는 국가는 다 다당제예요. 근데 미국의 정당이 뭐 하면 민주당, 공화당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제하는 대부분 다 정당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대통령제를 하면서 내각제식으로 다당제를 만들고 뭐하고 이게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하지만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 세력들이 진정으로 다당제를 원한다면 저는 권력구조 개편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서해를 표류하던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을 했죠. 감사원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합참, 해양경찰청 등은 사건 당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씨 피살 후 정부 당국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 씨의 사망이 자진월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몰아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안보실이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측에 발견됐다는 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날 새벽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이 됐다가 오후 북한 황해남도 해역에서 발견된 이 씨는 당시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북측은 이 씨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안보실도 이런 정황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하고요. 국방부는 이 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즉각 발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보실에서 상황을 전달받은 해경은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이 씨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사실조차 모른 채 수색을 이어갔고요. 경찰이 수색한 해역은 이 씨가 발견된 곳에서 27km 떨어진 실종 해역이었습니다. 통일부 담당 국장이 오후 6시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장차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당시 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오후 7시 30분이 되기 전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여가 지나고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을 하고 소각을 한 겁니다. 안보실은 이튿날인 9월 23일 관계장관 오전 1시에 관계장관 회의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23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한 안내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을 했고요. 또 오후 4시 35분에 대북 전통문을 띄웠습니다. 또 안보실은 이 씨의 자진월북 정황을 언론에 알리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하고요. 해경이 다음 날인 9월 24일에 1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 씨의 도박 사실과 도박빚 등 사생활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었죠.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2020년 사건 당시 관련 당국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고 당국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취지의 이 감사원 발표입니다.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마디로 분노할 수밖에 없죠. 국가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 그걸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서해 공무원 서해 공무원이 38시간 동안 표류할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 이게 지금 그 서훈씨가 지금 이 보석으로 아마 석방이 됐을 거라 관련 법원 보석 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3일이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사원 결과가 사실이라고 했을 땐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존재 목적을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해야만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곧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 이 감사원 수사 결과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저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한다면요. 예를 들면은 그 요새 이 OTT나 이런 데 드라마들이요. 대부분 뭐냐면 지상파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이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 있어서 이 응징 이런 것 비질란테라든지 네. 국민사용투표라든지 더 글로리라든지 이게 개인적인 응징 얘기거든요. 이거 사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민들의 저변 속에서는 과연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고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는 존재하고 정의는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와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것이 밝혀져야만 이것이 돌아가신 서해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